에서 적화 통일에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어르신들께서 피와 목숨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이어지고 전해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계 적화 통일을 받고 우리도 중공의 속국화를 받고 미래세대들에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지키고 투쟁하고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주권적인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즉각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 개노릇으로는 화웨이 통신 장비와 통신망을 통신 3사에서 즉각 제거하라! 제거하라! 주권적인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중공 공산당의 앞잡이고 세뇌기관이며 공산주의를 미화시키고 있는 중공 공작원을 즉각 폐쇄하라! 폐쇄하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고 중공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비밀경천과 동방명주의 왕해군이를 범죄 혐의가 밝혀지고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그리고 즉각 중공 비밀경찰센터를 수사하고 센터를 폐쇄하고 관련된 왕해군과 졸개들을 구속하라! 대한민국은 중공의 것이 아니고 국계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것이고 잘못된 역사이고 원인도 없는 가해자도 없는 거짓된 4.3 왜곡, 광주의 5월 왜곡 이런 것들은 국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국계가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잡힌 민주노총 간첩단, 민주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간첩단 지자선인가요 이름이? 그리고 지사라는 민주노총 간첩단. 그렇기 때문에 널리 대한민국을 해치고 이적단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은 해산되고 해체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국계를 널리 이롭게 하고 국계 간첩단으로 4명이나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된 민주노총을 즉각 해체하라! 목에 뭐가 들어가서 국민의 명령이다. 널리 국계를 이롭게 하고 있는 국계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나온 잔당들도 즉각 구속하라! 이렇게 여러분, 창원 간첩단 자통, 제주 간첩단 한길회, 서울 민노총 간첩단 지사, 이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계의 지령을 받고 국계 대남 선전 문화교류국가 정찰 총국의 지휘를 받아서 또 지령을 받아서 암호문을 받고 충성맹세를 하고 공작금을 받고 암호 해독기기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해치는 간첩짓을 하다가 이번에 10명 넘게 구속이 되었지요. 특히 민주노총 간부놈들은 간첩죄가 적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냐는 정신나간 국회 정치꾼 놈들로 간첩에 준하거나 간첩을 옹호하는 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간첩단들이 지령을 하는 게 있어요. 반일 감정을 선동해라. 일본과 갈등을 일으켜라. 그렇게 해서 한미일 동맹과 한미일 군사훈련을 못하도록 해라. 지소미아 파기시킨 것도 간첩들이 국계가 가장 좋아할 일들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늘 반일 선동을 하고 그걸 민노총이나 간첩단들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민노총 언노련 방송 언론에 잠입해 있는 간첩단과 그의 지지를 받는 노조원들 중에서 이 뿌락지들이 지금도 반일 선동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일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지금 알려드릴 소식도 일본이요 OLED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OLED가 여러분 LED 앞에 O가 보통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대부분의 액정, 큰 평면 화면, 벽면 화면 TV 그런 것들을 OLED로 만들어서 하는데 일본의 마지막 남은 합작사, 정부와 대기업들이 샤프 등이 합작한 그 OLED 회사가 이번에 삼성의 경쟁력에 중공에 따라오는 경쟁력에 밀려서 망했다는 소식. 결국 일본이 디스플레이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 반도체도 다 소멸됐어요. 반도체는 삼성과 TSMC 합공으로 일본의 반도체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경쟁력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빨리 추격해가 따라잡고 이끌어가 버렸어요. LED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일본 시장을 다 막 눌러버렸어요. 성능과 가격 면에서. 그리고 후진 양으로 물량으로 공세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이디스라고 LG 결국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로 넘어오기 전에 그 사이에 디스플레이 회사가 중공 BOE로 넘어가면서 중공 BOE가 LED 세계 1등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결국 한국 기술이 일본을 장악하고 잠식하고 눌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는 전기차 투자에 너무나도 늦고 디자인도 늦어버려가지고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이 맥을 못 추고 있고 현대나 기아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전기차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도 삼성과 TSMC가 나란히 선두를 가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낸드 플래시라든지 저장장치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1등 그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공도 밀리고 일본도 밀리게 되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삼성 하나가 일본의 전자제품 전자시장 전부 다를 커버하고 남는다. 옛날에는 어쨌지요? 소니 하나가 대우, 삼성, LG 전부 다를 하고도 남았을 정도.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전쟁에서 일본을 그냥 밟고 있어요. 일본을 애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북계의 지령이 내려오거나 좌빨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죠? 반일 선동. 무조건 일본에게 노예의식, 일본에게 패배의식, 일본에게 식민의식, 적개의식, 저항의식을 일으켜라. 이딴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중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중공은 북계가 봤을 때도 좌파들이 봤을 때 공산주의의 형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공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에 디스플레이에서도 일본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이 디스플레이 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거, 삼성이 그냥 쐐기를 박아버렸다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일에 선동되지 마세요. 한국에 반격을 가하겠다는 일본의 야심이 무참히 꺾였습니다. 한때 일본 디스플레이의 자존심으로 통한 제이올레드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일본 언론은 자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반도체 산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지난 27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제이올레드는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법정 관리와 비슷한 절차로 사실상 파산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이올레드는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되는데요. 일본 내 OLED 패널 공장 두 곳이 문을 닫고 약 280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보유 기술은 일본의 애플 납품업체인 재팬 디스플레이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380명 가운데 연구 인력 약 100명도 재팬 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27일 성명을 통해 제이올레드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성장 전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올레드는 OLED 패널 시장에 선점한 한국 기업을 추격하기 위해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통합해 민관 투자로 만든 회사인데요. 저비용 제조 방식으로 제품을 양산해 한국에 반격을 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익화에 이르지 못한 채 337억 엔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이올레드의 몰락은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쇠락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좋다 이것들.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한국 기업에 밀려나면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계 이자인은 제이올레드의 파산 배경을 분석하면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올레드는 OLED 패널의 높은 생산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증착 방식과 다른 인쇄 방식의 기술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양산 계획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게 됐죠. 뒤늦게 양산을 시작했지만 기술 완성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낮은 수율로 생산도 안정화되지 못하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용계 이자인은 시장 타깃을 잘못 잡은 것도 문제점으로 꼬집었습니다. 제이올레드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게임 모니터용 패널 등 작은 시장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라 성장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독자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용계 이자인은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반도체의 궤적과도 닮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 역시 과거 세계 시장을 호령했으나 한국과 대만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인데요. 시장 변화와 기술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개발과 제조에 막대한 투자를 감수할 수 있는 경영력과 재무력이 받쳐주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28일 기자회견을 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제이올레드의 파산 신청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며 제이올레드의 지적재산 및 인재 활용을 포함해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남은 일본의 OLED 디스플레이의 자존심이라는, 아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 샤프가 아니고 파나소닉하고 합작, 그런 디스플레이 마지막 남은 재팬이겠죠. JOLED가 망했다는 소식.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을 누르고 밟고 있는데 자꾸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과 노예의식을, 개돼지를 선동하고 있는 좌빨들, 그리고 국계의 지령에 잘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민노총과 언노련들, 이것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개돼지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의해서 중국 반도체가 제재를 받고 있고, 이제 화웨이가 14나노 성공했다는, 14나노가 한 7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원시시대 그러니까. 자, 화웨이가 14나노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종창화제인 말 들어보니까 어젠가 뭐 1나노도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 2나노는 지금 삼성이 앞섰죠. 6개월 앞서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양산화에 성공했고, 이제 수율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실패 안 하고 완성 제품들을, 이제 불량품들을 거의 없애는 거. 수율을 높이는 거를 경쟁이 들어갔는데, 작년 말에 TSMC도 6개월 정도 늦은 차로 해서 2나노 성공을 했다 그러죠. 그렇게 지금 2나노, 1나노, 3나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중공은 미국의 제재로 멈춰버리고 반도체 투자도 거의 1%도 안 되는 거의 제로대에 가까운 장비 투자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한 반도체로 인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중국, 통일전선 전술과 1대1로 전략의 하나로서 통신망 장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나라를 부채, 채권 국가로서 채무 국가를 압박하는, 그래서 자원과 항만과 군사시설, 교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악하는 1대1로 전략도 썼는데, 그리고 하나 큰 것이 바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미국이 미국 기술을 가진 모든 장비와 기술과 부품을 사용을 금지 중단을 시키니까 중공 반도체가 멈춰버려 가지고 이제 14나노 가지고 깨작깨작거리고 있어요. 14나노 상용화는 또 어찌 될지 몰라. 근데 14나노의 7배나 7분의 1이나 되는 2나노를 지금 삼성과 TSMC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중공은 반도체 장비 투자가 멈춰버렸고, 대한민국은 이걸 기회로 삼성이 주도가 돼가지고, SK는 하이닉스는 돈이 없어요.
하이닉스는 돈이 없어가지고 버벅거리고 있고 분기별로 1조씩 적자가 난다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12조, 14조 현금 보완했던 거를 차근차근히 쓰면서 재고 관리도 하고 계속적으로 증산을 해가지고 이따가 반도체가 다시 수요가 폭발할 때 계속 지금도 1등을 유지하지만 앞으로도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현금을 쓰면서 개발까지 잘 하고 있다. 장비 투자도 삼성이 역대 가장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내년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액이 중국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7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한국의 2024년 팩 장비에 대한 투자가 무려 41.5% 증가한 2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중국의 2024년 팩 장비 투자는 고작 2% 증가한 16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의 규제로 인해 네덜란드 ASML과 같은 유수의 제조업체에서 장비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금액 역시 감소하리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이러한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죠. 블룸버그는 한국은 이제 반도체 제조를 경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보고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자국에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은 20년간 300조 원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기존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테일러 공장까지 고려해도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용인 클러스터의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돼 가동되면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의 경쟁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삼성과 TSMC만 가능한데요. 삼성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능력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삼성과 TSMC의 진정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신규 단지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성이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죠. 중공 반도체는 옛날로 밀려가고 있고 손도 못 쓰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중공이 얼마나 악한 놈들이냐면 이것들은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야. 지금 미국에서 틱톡을 못 쓰게 하거나 또는 미국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은 틱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이게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자, 판도더 이름이요. 핀도더 중국말이겠죠. 자, 이거 한 달에 7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중국의 3위 전자상거래 업체가 핀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을 매출을 훌쩍 넘어선 지가 오래고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핀도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핀도더를요, 중국 정부와 이 업체가 같이 이 핀도더 앱을 깔면 안에 내용 정보를 다 훑어보고 개인정보, 그 다음에 앱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제어하고 제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스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과연 여러분, 대다수 중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핀도더에만 이런
스파이 앱과 악성 코드 기능이 있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많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무료 어플들을 깔고 나서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죠. 저절로 앱이 켜지고 움직여지고 저절로 창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것들이 뭐냐? 바깥에서 앱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훔치고 해킹을 하고 좀비 폰으로 악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 문자 내용, 사진 이런 것들을 다 훑어보고 훔쳐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00의 3배 규모가 넘는 구글 개발자 출신 놈이 상하이에서 2015년에 세웠는데 이 핀도더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훔치고 있었고 문자 내역을 보고 있었고 통화 내역을 빼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생활 사진, 이미지, 영상을 훔치고 있었다. 이게 중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짓을 중공이 안 할 것 같아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통신 3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중공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과 백도어와 금융범죄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 달에 1000건에서 1300건 평균 중공으로부터 범죄 수준과 그 이상의 나쁜 사이버 범죄와 공격이 중공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통신 3사는 가만히 놔두고 있다. 이 핀더의 케이스를 봐도 언제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공은 통신망을 통해서 중공은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중공은 해당 국가의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개인을 사찰하고 훔쳐보고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취약하죠. 왜? 중공이 엄청난 투자가 들어와 있고 중공에서 같이 합작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나 IT 게임에서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중공에 투자를 받은 카카오 같은 네이버에도 투자받았고 다음에도 투자받았죠. 이런 회사들이 과연 중공의 주주와 중공의 합작법인으로부터 기술과 정보 여러 가지들을 강요 또는 같이 쉐어하도록 당연히 그런 걸 압박을 받거나 그런 걸 강요당했겠죠. 그렇게 해서 중공을 이롭게 하는 짓거리들. 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소셜 커머스 센터 뭐 이런 개인정보센터, 고객센터, 데이터센터 이런 서버들을 중공에서 네이버도 그랬나요? 중공에서 쿠팡도 그랬나요? 중공에서 관리를 해서 유출이 늘 될 수 있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의 정보와 금융정보, 개인정보는 다 누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은 악성 앱 또는 중공 앱 또는 중공 통신망과 국계의 해킹 공격 등으로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털어낼 수 있다. 언제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유튜브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고 갑자기 폰이 꺼지고 배터리 켜보면 다시 많이 남아있고 이런 갑작스러운 시도들도 가끔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 개노릇하고 통제를 국가안전법에 따라서 중공의 통제를 받는 기업들은 날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미국이 위험하고 스파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사용으로도 공격적이고 다른 나라와 국민들을 해칠 수 있다는 그리고 간첩 행위를 하거나 산업 스파이 짓을 하거나 해킹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공의 10대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10개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10개 기업을 추렸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우아 테크놀로지는 감시장비 제조업체로 CCTV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있어 다우아 테크놀로지의 장비가 활용된 것이 포착됐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우아 테크놀로지를 제재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다우아 테크놀로지의 제품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11월 다우와 테크놀로지 제품의 미국 수출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도 다우와 테크놀로지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이랜더는 해양전자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 항법 장치, 통신 장비, 해양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 연구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하이랜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함과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기술을 갖추기까지 하이랜더는 미국의 각종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때문에 하이랜더는 미 상무부에 의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목돼 수출 통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해 기타 무슬림 단체를 상대로 감시, 탄압, 구금하는 데 있어 CCTV 카메라와 관련한 첨단 기술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권 문제로 2019년 하이크비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 정부기관의 제품 공급이 금지됐습니다. 2022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신제품의 미국 수출과 판매 금지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이크비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에 반발해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3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하이크비전에 자회사 5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스페이스디 차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푸틴의 측근이 거느리고 있는 와그너 그룹의 합성 개구 레이더로 촬영한 고화질 위성 이미지를 제공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디 차이나는 자사의 고화질 위성 이미지를 러시아 기업인 테라테크를 거쳐 와그너 그룹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디 차이나의 이러한 고화질 위성 이미지는 와그너 그룹이 전장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노릴 수 있는 도움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에서는 EU에도 스페이스디 차이나의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EU의 움직임은 구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1년 10월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의 최대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차이나텔레콤에 제재를 가한 이유는 중국 당국이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차이나텔레콤 장비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차이나텔레콤은 소송으로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 연방항소법원은 차이나텔레콤이 아닌 미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선전에 본사가 있는 하이테라는 그동안 양방향 무전기 및 바디캠을 제작해 미국에 수출했는데, 미국 각지의 경찰과 소방관들은 하이테라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테라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하이테라는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과 국외에서의 스파이 활동에 연계된 것으로 지목됐는데, 이런 와중에 지적재산권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17년부터 미국의 모토로라와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했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하이테라는 미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스파이 활동과 관련한 의혹으로 미국 내 제품 수출과 판매에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이테라, 차이나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중국의 난중국해 진출과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보조를 맞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했기 때문인데,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를 정조준했습니다. 2021년 1월 미 상무부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행정명령을 통해 그해 11월 중순까지 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했습니다. 결국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됐습니다. 현재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철수를 준비 중인데, 멕시코만의 세일가스 유전과 영국 국해의 유전을 매물로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2012년 GTE는 인민해방군에 협력한 의혹으로 미 의회로부터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정부기관의 G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GTE는 북한과 이란과의 거래로 제재를 위반해 미국의 부품 구매가 금지되기도 했는데, 이는 10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11월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는 GTE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GTE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온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내에서의 장비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2012년 처음으로 화웨이는 이 의회로부터
이민 해방군과의 연계 가능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당시 미 의회에서는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8년 화웨이는 미 정부로부터 본격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보기관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2019년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에서는 화웨이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미국 회사가 화웨이에 기술을 제공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에 미국 내 장비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2023년 들어서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출면허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1년에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2022년 화웨이의 순이익은 2021년 대비 69%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바이트댄스의 핵심인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 명의 시청자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됐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틱톡은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 전면 금지 위기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와 미국 내 사업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었지만 이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절됐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 내에서 틱톡의 사용 금지는 이미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틱톡을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한 도구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23일 미 의회는 틱톡의 추시오우조 CEO를 불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당시 청문회의 분위기는 미 의회의 이러한 시각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틱톡 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공의 10개 회사, 더 많은 회사들이 많은데 탑10의 미국으로부터 제재와 수출 금지로 거의 미국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하면은 사용 기업과 유통하거나 매매한 기업까지도 같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불가된다. 익숙한 것들이 많죠. 차이나텔레콤, ZTE. ZTE는 스마트폰도 내놨어요. 통신 장비하고. ZTE도 지금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으로 사용 금지. 그런데 윤석열이 한동훈이 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크비전. 대한민국에도 많은 지자체 하이크비전 쓰고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웹캠이 유출된 부분도 중공의 IP 카메라고. 하이크비전이 세계 1등의 CCTV인데 싸다고 지자체에 쭉 깔린 게 하이크비전인데 하이크비전 장비에 화웨이 통신망이 들어가면 중공에서는 마당 보듯이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회사들 많았잖아요. 중국 해양 그 회사는 유전 석유 중국 해양 석유공사인가? 이거는 석유를 한다는 놈이 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영토 영내 분쟁을 일으키고 전투 군사 관련 짓거리를 하다가 이렇게 제재를 처맞게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 이 화웨이가 정말 악의 축이고 이 지금 미국에서 10대 탑으로 제재받는 기업들이 다 중공이죠. 그리고 틱톡. 이 모든 것들이 거의 깎아보니까 90% 정도 19은 트럼프 대통령 때 문제점을 알고 제기를 걸고 지금은 법안까지 나와가지고 수출 금지, 사용 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뭐하고 있나? 친중을 하고 있잖아요. 왜 중공의 눈치를 봐고 중공의 신하 노릇을 하고 문재인에 이어서 윤석열이까지 중공의 눈치를 보고 왕해군이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기꾼 간첩놈도 한 명 구속도 제대로 못하고 중공의 눈치를 보고 있는 윤석열이 그렇게 압수수색 남발하고 억울한 사람도 구속 많이 시키는 윤석열이가 어떻게 됐어? 침묵하고 있어. 중공에 대해서는. 왜 중공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해? 미국이 또는 영국과 유럽이 선진국가들이 범죄 혐의와 스파이 혐의와 그리고 귀한 자산, 기술, 유출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중공의 10개 기업, 탑10 기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중단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웨이 뭐하고 있어? 하이크비전 대한민국에 잘 쓰고 있지. CCTV 화웨이 통신망에서 잘 쓰고 있지. 차이나텔레콤 대한민국에서는 영업 중이지.
ZT 대한민국에서 저가폰으로 잘 팔리고 있지. 윤석열 임마! 뭐하고 있어? 예. 우리 박싱 대표인데 이놈이라. 어? 중공을 널리 이롭게 하는 놈들은 스파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중공 스파이를 비호하고 두둔하고 봐주는 놈들은 더더욱 나쁜 놈들이다. 북계의 간첩에 따르는 놈들도 나쁜 놈이고 북계의 간첩에 비호를 하고 두둔하는 놈은 더 나쁜 놈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 중국 관련해서 2개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 2표 정도 반대하거나 기권 한호도 빼고 413표 막 이렇게 400표, 410표가 넘게 다 통과시킨 2가지 법안. 첫 번째 법안을 중국에게 타격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중공이 개발도상국이란 지위로 저가로 저리로 2%나 0%로 원조를 받아서 개발도상국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어요. 0%에서 2%를 받아서 5% 대출로 빌려주고 있어. 그걸 지금 미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트럼프 대통령 때 깨버리게 됐는데 이제 이루어졌죠. 공화당이 하원을 가반을 넘으면서 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반중에 대해서 하는 채라도 해야 되니까 초당적으로 이번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공은 이제 후진국이자 개발도상국이라는 핑계로 혜택을 받던 농업 부분과 관세 부분과 또 원조 대출을 받고 원조 저리로 장사를 해먹던 것을 이제 다른 후진국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저리로 원조를 후진국이라는 핑계로 중공이 돈을 빌려가지고 뭘한다? 1대1로 해서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이나 개발도상국의 이자 장사, 돈 빌려주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걸 이번에 미국에서 끊었다. 미국 대박인 거예요. 난 미국이 부러워요, 이렇게. 미친놈의 문재인 같은 바이든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 하원이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잖아요. 안 그래요? 공화당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안이 무서운데, 여러분, 유럽이나 예전에 미국은 지금 금지했지만 유럽도 이제 금지했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금지된 또는 그 나라에서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 신장이라든지 장기 이식 수술을,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될 때 그 규제가 많고 인권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의 헐값으로 항공기를 타고 숙소를 예약해서 갑니다. 가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사람이 죽자마자 따끈따끈한 장기를 바로 이식받을 수 있고 하루만 대기했다가 바로 이식할 수 있다는 그런 중국 수술 관광 상품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 난리였어. 근데 그 뒤면이 뭐였냐? 사형수들,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라든지 TBC라든지 소수의 탄압받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도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수로 깜빵에 가 있으면 동의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넣어갖고 동의를 하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술대에 넣어서 살아있는 사람 또는 바로 죽여가지고 죽은 사람 또는 죽게 만들어서 수술을 해서 따끈따끈한 장기를 바로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높은 돈을 주고 적출을 해주는 일들이 허다했고 이런 일은 제가 들어봤어요. 사형수가 죽자마자 20대 사형수가 죽자마자 여자 사형수 남자 사형수 한 명씩 죽으니까 옆에 방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바로 헬기 타고 가더라.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러 가겠죠. 그런 일들이 중공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는 20대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 인권 탄압이라든지 중공의 시위를 주동했다고 해서 감옥에 넣고는 무기수나 사형수로 만들고 부모 가족들과 단절을 시킨 후에 정신병원에 넣어서 죽게 만들거나 서서히 죽게 만들어서 결국 장기를 적출해서 한 해에 5만 명에서 8만 명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한 해에 6만 명에서 10만 명. 그런 장기 적출이 중국 청년들, 중국의 소수민족들한테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그걸 막는 법안,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국인들에게, 미국인 포함해서 수술하러 가다가는 처벌을 엄청나게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화이팅!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27일은 미국 공화 민주 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중국의 강한 어퍼컷을 연속적으로 날린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중국이 그간 개발 도상국가로 지정돼 세계은행 등 금융권에서 누려온 부당 특혜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깊숙하게 개입, 사법 및 의료 시스템과 결탁해 강제 장기 적출해온 만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했습니다. 공산당원을 포함해 강제 장기 적출 및 밀매자의 책임을 묻는 강제 장기 적출 중단법도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한 것입니다. 우선 미 하원은 이날 중화인민공화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참여하는 모든 국제기구와 조약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상위 중소득국으로 지위를 변경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는 임무가 명시됐으며 소득 고위 외교 관리들에게는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어떠한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게끔 확실히 할 것을 지시하라고 적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계 영킴 의원은 하원 연설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악용해 국제기구로부터 개발 차관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받아야 할 실질적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희생시키고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상원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싱크탱크 안방연구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까지 중국에 연간 10억에서 15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었던 세계은행의 중국에 대한 저금리 무이자 대출이 축소되는 폐지되고 동시에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양호와 무역 보호의 일부를 상실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며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및 해외 무역 활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동맹국들과 UN, WTO까지 중국을 비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한다면 현재 불안한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27일 타이완 경제학자 우자롱은 페이스북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세계화 보너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나기에 인구 보너스도 사라져 중국의 세계 공장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또 시진핑 라인의 부상은 중국 공산당 내부 정치 투쟁에서 시진핑 파벌이 국제적 감각파를 압도하면서 소위 개혁 개방 정책 보너스 또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자롱은 서방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홍보를 할 것이지만 철수가 완료되면 서방은 중국 경제를 중국 자체의 역량에 맡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 하원이 같은 날 통과시킨 강제 장기 적출 중단법 역시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413대 2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중국 관련 의회 및 행정부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장기가 대규모로 적출되는 사람들 중에는 위구르족과 파룬공 수련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진핑 총석이 통치 아래서도 매년 6만에서 10만 명의 젊은 희생자들이 장기 적출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내부 장기를 훔칠 목적으로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 중단법이 법으로 시행되려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박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서 음모론도 아니고, 그죠?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든 미국 의회에서 하원 의원이 위원장이 장기 적출이 이만큼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20대들, 특히 위구르나 파룬궁이나 기독교인들 탄압받고 감옥에 가서 사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무기징역으로 있다가 죽게 만들어서 바로 수술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장기를 적출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아니면 막 죽자마자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6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가 젊은 중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국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북계 아니면 중국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게 일어나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해에 장기 적출이 10,000명이 일어나서 사망을 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난리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뉴스, 방송, 드라마, 영화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중공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 해에 6만 명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특히 중공에 저항하는 소수민족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저항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장기를 적출하는 게 6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이게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통과시키는 위원장의 설명이 있다. 사실인 거죠. 미국 의회는 증거 없이, 사실 없이는 법안 그런 걸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미국에서 처벌하겠다, 책임을 묻겠다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바로 중공이에요.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인권이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대한민국은 개인 재산이 있습니다. 자, 북계를 추종하는 좌빨들에게 묻습니다. 북계를 추종하는 좌빨들아, 북계에는 자유가 있나? 북계에는 사유재산이 있나? 북계에는 인권이 있나? 없지요. 그런데도 좌파 종국들은 선동을 하고 감성팔이를 하면서 괴뢰시 선동, 노예 선동을 하면서 북계를 추종하고 있어요. 북계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는 좌빨들, 북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좌빨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좌빨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말하고 있죠. 또 중공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좌빨 정당 좌빨들, 그리고 중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덩어리 좌빨 정당들, 그리고 중공의 완전하지 못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좌빨들, 이런 놈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인권팔이를 하고 있고 자유팔이를 하고 있고 민주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3도 말씀드렸죠. 제주 4.3은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요하다. 제주 4.3 폭동의 가해자는 누구다? 북계, 남로당, 김달삼, 박헌영, 지령을 내린 김일성. 피해자는 누구다? 남로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찰 가족, 공무원 가족, 그리고 많은 마을 주민들. 가해자는 북계 남로당, 피해자는 제주도민들. 끝. 남로당의 원인은 뭐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고 대한민국의 초대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주에서 투표함을 훔쳐서 북계로 가버린 사건이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라는 사건이다. 그 결과는 뭐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재헌 초대 국회를 막으려 하고 총선을 막으려 했고, 그러면서 북계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학살을 저지르다가 제주도민들까지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 원인과 결과, 제주 4.3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동당하지 말고 역사적 공부를 제대로 하세요. 역사적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전쟁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전쟁을 일으킨 원인도 있고 전쟁을 일으킨 마지막 결과도 있습니다. 항상 선동당하지 말고 제주 4.3의 가해자는 북계 남로당이다. 제주 4.3의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다. 잊지 마시고, 제주 4.3 폭동의 원인은 뭐다? 대한민국 전복, 대한민국 건국방해, 대한민국 총선방해, 대한민국 정부 부정을 하는 남로당과 남조선노동당과 북계의 지령에 의해서 일어난 원인. 결과는 뭐다? 제주도민들이 크나큰 피해와 목숨을 잃는 학살을 당하고 제주의 선거권을 방해를 받았다.
국제의 남로당에서 결과 끝.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과 방송을 시청해주는 나라 사랑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신 유튜브 대표님들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니, 무지개 소년 대표님, 딱 가해자, 피해자, 원인, 결과 4개 따지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끝. 응. 여수 순천도 그래, 반란 사건도 그래 따지면 끝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가해자 누구다? 여수 순천 가해자는 누구다? 대한민국 국군 안에 들어온 남로당 간첩 학살자들, 개새끼들. 군인들 다 죽이고, 여수 순천을 장악해가지고 동사무소부터 공무원들 가족들 다 죽였잖아. 부자들 다 죽였잖아. 그게 가해자고, 피해자는 여수 순천에서 학살당한 공무원과 가족들과 부자들과 그 가족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원인은 뭐다?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해서 군인 사이에서 남로당 당원들이 무장을 해서 국군들을 다 착살하고 죽이고 총기를 들고 나가서 폭동을 일으켜서 여수 순천을 피바다로 만든, 그래서 대한민국을 흔들 목적으로 일어난 폭동이다. 결과는 뭐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학살을 당했다. 끝.